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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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입니다. 인서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오늘도 후원이랑 댓글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팟빵 후원 에피소드 후원으로 81회 분노의 저널리즘에 1105601님이 1,000원, 120회 장래에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500원, 골드가마니님이 1,000원, 뉴스브리핑 40회 저출생 파급력에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500원, 115회 외롭지 않을 권리에 지은이님이 1,000원, 그리고 항상 정기 후원해주시는 애나닝님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계좌 후원으로 안느님 화이팅이라고 2만원 들어왔습니다. 와. 이거 인간적으로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죠? 뭐래? 너무 감사해요. 그 부분에서 좋아하는 거야? 나를 콕 찝어주셨다는 게 너무 아. 감사하고 스윗하다 생각했어요. 네. 잘 쓸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근황 같은 거 없나요, 여러분? 재밌는 근황이요? 저 요즘 세븐틴에 또 이 얘기를 또 한다고? 아니 뉴스브리핑 안 들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먼저 나가요. 세븐틴이 네.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청취하는 세븐틴이 분들은 뭐야?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지금 월요일 날 듣고 계시잖아요. 목요일 날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짧게. 이제 세븐틴이라고 하면은 보이그룹입니다. 보이그룹. 우리나라 아이돌 보이그룹 이름이고요. 놀랍게도 인원이 17명이 아니라는 거. 그걸로 유명하잖아. 저 이제 알았어요. 세븐틴인데 17명 아닌 걸로. 그거 엊그제 알았어요. 세븐틴이 17명이 아니구나. 그 원픽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 원픽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세븐틴이 찍는 자체 컨텐츠, 요즘 자컨이라고 하죠. 네네. 고잉 세븐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걔네를 좋아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라. 진짜 국내 그 지상파 예능 뺨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래님은요? 저요? 네. 또 있어야 하고 싶은 얘기. 아, 네, 하세요. 범련이 어차피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여러분들 없어요. 주식 안녕하세요? 주식이요? 저 처음으로 저 주식 들어가고 생애 처음으로 마이너스 한번 찍어봤습니다. 와, 여태까지 잘하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전체로는 항상 플러스였는데 전체 전체 계좌로는 마이너스. 다 플러스일 수는 없지 모든 종목이. 그치. 근데 처음으로 마이너스 찍어봤습니다. 요즘 장이 좀 안 좋죠. 조만 좋은 수준이 아닌데? 박살이 났죠? 지금 뭐 살아계시는 분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랑 한국장을 나눠서 하는데 미국장은 잘 살아있고 전 미국장도 완전 다 떨어졌는데? 나도. 어디 넣길래? 뭐 여러 개. 근데 제가 왜냐면은 국내장이 바닥칠 때도 미국장은 살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장도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나도.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개별 종목에 좀 투자하는 편이 아니어서 전 지수 추종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훅 갔으면 좋겠다, 쟤. 그죠? 배가 아프다. 아니 지수가 훅 가려면 미국에서 핵전쟁이 터지지 않는 아니 이상. 그냥 범죄님이 들고 있는 게 아무 이유도 없이 뭐 뚝 떨어질 수도 있지. 지수랑 반대로. 네, 제가 들고 있는 건 약간 그런 거예요. S&P 500 아니면 QQQ 이런 애들 진짜 거대 지수. 그래가지고 까비. 아니 저는 개별 종목은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특히 미국장은 더더욱. 근데 원래 들고 계셨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도 이제 ETF 같은 지수 추종이랑 개별 종목을 같이 들고 있긴 한데 개별 종목은 다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지수들만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은 특히 한국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가시던데. 근데 코인 하면 무섭지 않던데? 그치. 코인. 평화로워. 코인을 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한 20% 괜찮은데? 20%면 본전 아닌가? 코인은 예전에 비트코인 한 8천 갈 때였나요? 그때 잠깐 해보고 그리고 안 보는 것 같아요. 오르고 내리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이걸 내가 넣어놓고 뭔가 장기 우상향하길 바랄 수 있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얘기하면 재밌겠다. 나름 이제 투자를 다 하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포폴 다 까자. 금액은까지 말 안 돼. 네. 내가 뭐 몇 퍼를 얼마에 두고 있지, 국내 몇 표가 어디 들어가 있다, 얼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 까면 재밌겠다. 내 거 보면 깜짝 놀란다 너네. 왜? 어떤 종목이 의미로? 너무 많아서. 근데 나도 꽤 많은데. 저 많진 않아요. 저는 알아보기도 좀 귀찮고 그래가지고. 네. 손해 안 본 사람이랑 겸상 안 해요. 아니, 손해 봤어요. 미국지 살아있다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빼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그래? 지금 빼고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모르지. 코스피는 내가 보기엔 더 떨어질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이제 오미크론 5,000명 나오고 약간 한 번 더 예전 코로나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패닉장이 한 번은 조금 얕게 한 번 더 오지 않아. 저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아, 근데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 거. 저는 실제로 더 들어갔어요. 저도 좀 더 들어가긴 했는데 네. 지금 예를 들면 갖고 있는 거야 3분의 1만 넣고 더 기다려야 된다 생각해. 근데 뭐 현금 보유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면 지금 사야 된다. 기술주 지금 빠졌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들어가야 됐다고 판단한 이유는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서 주식에 들어갔다. 네. 그래서 좀 더 빠지긴 할 것 같은데 좀 더 빠지면 그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다 범면이처럼 더 사고 있을걸? 그쵸, 빠졌다 이러면서. 근데 기관들- 모두가 살 때 기다려야 됩니다. 기관과 외인이 팔 때 받아주는 개미들이 어. 있으니까 거래가 체결이 되는 그래, 거잖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개미들까지도 돈이 다 없다. 그럴 때 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이 쉽죠,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때쯤에 나한테 주는 선물로 사볼게요. 저는 코인이 상장 폐지된 얘기도 이제 목요일에 나오나? 네네, 목요일에 나와요.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오나? 아니요, 이번 같은 주 주, 목요일에. 같은 이번 주 목요일에. 목요일에. 네, 나오는데 막막하네요. 아니 뭐 얼마를 잃었길래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번 돈이 앞에 벌어둔 돈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많이 안 잃었는데 그래도 마음 아프죠. 그치. 5만 내 원 돈인데. 잃어도 마음이 아픈데 음. 뭐 그렇더라고. 댓글 가볼까요? 네네. 네, 저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로스트 왈츠님이 그 에피소드 주제를 하나 약간 추천을 해주셨는데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연애? 연애. 지금 뭐 친구들이나 그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연애를 잘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성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애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애에 대한 얘기를 뭘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연애에 대해서. 그러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느님이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나 매기는 건가? 왜요? 제가 매기는 건가라고 이제 드립을 친 이유는 저만 여기서 짝이 없죠. 예. 그래가지고 날 해볼게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저는 딱히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와이프랑 꽤 오랜 기간 연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한 건 연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많지 않다고요. 그치.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연애 경험 자체는 안내가 제일 많을걸? 그러니까 횟수. 횟수로. 횟수. 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연애 경험은 횟수보다는 네네. 깊이예요. 깊이. 퀄리티입니까? 벌써 발제 시작했죠. 근데 제가 연애 발제하는 거 어렵진 않은데 네. 제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1시간 동안. 그쵸, 여러분은 그쵸. 다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고 그럼. 그쵸. 과거를 다 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석에서도 얘기해봤지만 우리 과거 여기서 까도 정말 재미없는데. 근데 진짜 개노잼이긴 해요. 진짜 도덕책 그 자체. 네네. 다음엔 익명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연애 때는 그래도 되겠다. 익명으로 초대해서 막상 연애 해보신 분들 이러고 초대해서 왔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름만 말씀하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똘기입니다. 똘기 먹고 싶다. 똘기 잘 사나? 저는 띠유님 댓글에 돌멩이 같이 한결같은 범례님 감사합니다. 범맹이 화이팅. 범맹이 너무 귀여워. 범맹이 이거 좀 괜찮은데 앞으로 맞습니다. 범맹이라고 불러야겠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례 발제를 했었잖아요. 그 장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좀 사실 공유하기 어려운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댓글을 하나만 더 읽어보자면 가능한 게 거의 없을걸 님이 안내님 회장님 같으세요.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디다가 달으셨죠? 뉴스브리핑에 다셨나? 뉴스브리핑에 달아주셨어요. 왜지? 지각해서? 이유가 있겠어요? 지각해서? 이나 지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저출생의 파급력. 어쨌든 목소리에서부터 그런 걸 좀 알아보신 것 같아서 되게 귓썰미가 좋다. 귓썰미가 좋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그 G.O.D 박준영 눈가락 이후로 굉장히 신선한 표현이네요. 눈가락. 재밌다. 귓썰미 괜찮다. 귓썰미 없는 괜찮네. 말인가요? 귓썰미?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써봐요. 근데 다 붙일 수 있겠는데? 콧썰미, 혀썰미. 콧썰미 좀 별론데.
저희 그리고 공지 하나 할 거 있잖아요. 아, 맞네요. 아, 맞다. 맞네. 우리 근황 토크가 있네. 그러네. 저희 지직선이 근황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만에. 이거 제가 인스타에서 스포했었나? 네네. 제가 한번 올렸죠. 아, 올리셨었구나. 저희가 이제 그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음악 플랫폼 플로랑 미팅을 했습니다. 와, 최고의 플랫폼. 네. 대기업. 사실 거의 뭐 세계 최고 1위를 달려가는 그룹이라 해도 과언이 매기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요.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긴장해. 네네네. 그 플로가 이제 어디 SKT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SKT. 네네. 플로에서 저희 지직선을 좀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미팅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고요. 네, 장난이고 정말 좋은 시간 가졌고 플로 담당자님이랑 아마 저희가 플로의 입점 우선 됐죠 지금. 지금 채널은 만들어졌죠. 이제 차근차근 에피소드가 올라갈 텐데 플로가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좀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플로 오리지널 콘텐츠가 아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뭐 많은 것들이 논의 중에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플로 안 깔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깔아서 그 지직선을 오디오 카테고리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검색하면 안 나와요. 맞아요. 네. 앱에 들어가셔서 하단에 둘러보기 탭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둘러보기 들어가시면은 상단에 오디오 탭이 있어요. 그 오디오 탭 들어가서 교양 문화 코너로 들어가면은 저희 지직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자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색해서 나오게는 해주셔야 저희가 그래도 좀 당당하게 풀로 깔아서 지직선 검색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지직선만 검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팟캐스트 카테고리가 아예 지금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정말 많은 방송들이 이미 입점을 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약간 다른 분들이 더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들어가려고 빨리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빨리 팔로우 하시면은 아직 한 자릿수거든요. 네네. 7명인가? 네, 좀 레어하게 팔로우 할 수 있다. 네, 캐치해두세요. 네. 지금 또 팔로우 해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그러니까 찐사랑. 7분이 계시긴 하거든요. 어떤 네. 분들이시길래? 일단 하나는 나야. 하나도 나야. 하나도 나을 것 같아. 그럼 4분. 감사합니다. 담당자분들 아니야? 4분 그 혹시 7과 구독되어 있는 버튼 같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라도 드리겠습니다. 진짜 커피라도 보내줄게. 네네. 그리고 저희 지난번 방송 때 패널 젊은 피 모집한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가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없었는데. 네, 없었겠죠. 있었으면 저희가 봤겠지. 네네. 어떻게 한 분도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실망이 이망저망이 아닌데 저희는 이제 10대 혹은 20대 학생분들을 적극 모집하고 싶어요. 연락주세요. 10대는 저희가 책임을 못 질 것 같고 성인분들. 성인인데 젊은 피. 저는 그렇죠. 학생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고인물에 발을 담그는 거기 때문에 그 상쾌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당당함과 뻔뻔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좀 젊은 피를 수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뽐내주세요. 자, 오늘 주제 발제해볼 건데 오늘은 제가 미드를 하나 다룰 거예요.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라는 미드를 다룰 거고 오늘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미드에 그런 스포일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지금 뒤로 가시면 됩니다. 저 나가도 되나요? 땅땅땅땅땅땅. 오늘 주제는 경계성 성격 장애고요. 이전에 조현병 에피소드 했을 때 댓글로 관련해서 발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최애 미드죠. 이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랑 이 질병이 연관이 있어요. 이거 재밌나요? 아주 재밌습니다. 말해주지. 나 보고 왔을 텐데. 언제 나온 미드예요? 2015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19년도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있나요? 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보고 올걸. 그래서 이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랑 이 질병이 연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드라마 얘기를 좀 곁들여서 이 경계성 성격장애가 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방송 들으면 미드 안 봐도 되나요?
그래도 저라면은 이거 들어도 볼 것 같아요. 헐,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스릴러 드라마도 아니고 엄청난 반전이 있는 드라마도 아니어서요. 가급적이면은 뭐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의학적으로 참고할 내용들은 각종 대학병원 편람 자료들이랑 더불어서 가까운 사람이 경계성 성격 장애일 때라는 책에서 주로 가져왔습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는 드라마 내용이랑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경계성 성격 장애가 뭔지 정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성격 장애가 뭐냐?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인지나 사고, 감정, 인간관계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고 생활 방식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뭐 어떤 유전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성격에 어떤 이상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경계성은 뭐냐? 누군가를 경계할 때 그 경계는 아니고요. 영어로는 볼더라인이어가지고 경계성이 아니라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계선이라는 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선상에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쪽이랑 저쪽이 뭐냐면은 신경증이랑 정신증이에요. 그래서 정신증은 망상이나 환각같이 혼란스러운 증상,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조현병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신증이라고 하고 신경증은 우울 증세나 불안증, 강박증 같은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증 환자랑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맥락이 맞지 않으니까 외계인이랑 소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이랑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의 언어에 좀 관심을 가지면은 이야기가 통한다라고 해서 약간 외국인이랑 소통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랑 외국인? 외계인이랑 외국인 정도 차이로 빗대서 전문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신경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 지역 사는 사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언어도 같은 사람, 약간 우울한 거나 공황 증세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성 성격장애 유병률은 조현병보다 약간 더 높은 1에서 2% 사이 정도고요. 이게 실제로 진단받은 사람들 기반으로 하는 추정치라서 원래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면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 질병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얘기를 곁들여서 경계성 성격장애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나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무겁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자체도 코미디거든요. 좀 유쾌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주제가 좀 덜 진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경계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인격장애 중에서도 치료도 엄청 까다롭고 본인이랑 환자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병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점은 먼저 이야기를 해둘게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가볍게 진행된다고 해서 이 질병의 무게도 가볍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볼 텐데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의 주인공은 레베카 번치입니다. 이 레베카는 뉴욕 대형 로펌에서 아주 잘 나가는 하버드 출신 변호사예요. 일중독 수준으로 앞만 보고 달리던 레베카가 어느 날 전에 없는 특진 제안을 받습니다. 특급 승진. 그래서 이 레베카가 근데 원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공황 증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승진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약을 가지고. 나 뛰어내렸다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뛰쳐나갔다고. 뛰쳐나가서 신경 안정제를 먹어요. 구석에서. 그러고 고개를 위로 돌려가지고 어떤 건물을 쳐다보는데 거기 무슨 크림치즈 회사 광고가 있어요. 근데 거기 써있는 멘트가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나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별안간 10대 시절 여름 캠프에서 사귀었었던 자신의 첫사랑 제임스 아니에요? 아니야 맞춰봐. 이니셜 맨 앞에 J. J예요? 제이콥 아니에요. 자신의 존 아니야. 자신의 첫사랑 쿨가이 조쉬. 조쉬 첸이랑 마주치게 됩니다. 이 조쉬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뉴욕에서 일하다가 뉴욕이랑 나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 여기 사람들 너무 치열한 것 같다. 나의 진정한 행복이 있었던 고향 어딜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는 아니겠죠? 아니야.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네. 바로 옆이네. 캘리포니아 웨스트코비나로 떠난다고 하고요. 이 레베카 보면서 레베카한테 지금 너무 멋지다. 내가 좋은 여자 놓친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씩 웃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갑자기? 레베카. 그러니까 지금 신경 안정제 먹고 크림치즈 광고판 보다가 벼랑간 갑자기 조시 첸이랑 마주친 거라니까. 마주쳤다고. 난 걔를 생각했다는 줄 알았어. 아니야. 그래서 레베카의 머리에 이제 이때 종이 울려요. 땡. 사랑에 빠진 거죠. 다시? 쉽지 않은데. 그럼 이제 레베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번호 땄겠지. 번호 땄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가는데. 일 안 해? 아니 드라마라길래. 일은 안 하나? 그 길로 퇴사해. 그래 이래야 내가 보니까 그분 약간 ENTJ일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사랑이랑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믿는 웨스트콥이나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고 취직도 새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 커리어나 연고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순간에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부자 동네에서 부자 동네로 갔네요. 근데 레베카가 이때 생각했던 게 자기가 회사에서 숨이 막혀서 뛰쳐나간 것도 행복을 찾으라고 했던 그 크림치즈 광고도 그때 행복을 찾아서 떠난다는 조쉬를 만난 것도 다 일종의 신의 계시라고 여깁니다.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네요. 네. 왜요? 낭만적인데. 범례 같은 사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인지 부조화죠. 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은 조쉬가 만들어줄 거라고 굳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좀 아니다. 근데 자기 커리어는 굉장히 크게 있지만 행복은 조씨가 안겨줄 것 같은 거야. 자기 커리어는 여기서도 변호사로 일하면 되니까요. 근데 레베카가 이걸 어떻게 주변 사람한테 말하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속여요. 자기는 빡빡한 뉴욕에서의 생활을 못 이겨서 번아웃이 됐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캘리포니아에서 웰빙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좀 또 세뇌를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거면 캘리포니아 정취가 좀 느껴지면 좋잖아요. 근데 이 웨스트코비나가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예요. 그 바다는 2시간 차 타고 나가야 돼. 막히면 4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조씨 말고는 갈 이유가 없는데 본인이 이렇게 외면을 하는 거죠. 여기서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충동성입니다. 이 병을 앓는 분들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을 충동적으로 한다는 건데 이 레베카처럼 첫사랑 따라서 이사를 간다고 쳐요. 뭐 이런 거는 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선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실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파괴적이거나 타인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의 낭비적인 소비,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 약물 남용, 폭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 중에서 레베카도 웨스트코비나로 가서 얼마 못 가서 퇴직금을 펑펑 쓰다가 잔고가 바닥이 나기도 하고요. 적지 않게 충동적인 성관계도 계속 하는데 그게 뭐 대상이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랑 하룻밤 보냈다 이 정도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대랑 자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전 남친 아빠. 진짜 정말 불안정한 상황에서. 19세예요? 19세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엄청 그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미 대상 자체가 너무 우리 집에선 틀 일이 없는 드라마네요. 네네. 범례 혼자서도 안 볼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긴 재밌어요. 19세면 더 재밌었겠다. 근데 19세는 아니에요. 혼란하다 혼란해. 또 약물의 필요 이상으로 기대는 모습도 잠깐씩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될 걸 알면서도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정도가 심해지면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해나 자살 시도로 증상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환자들이 이렇게 자해를 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주로 이유를 들은 거는 자신을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계성 성격장애를 앓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굉장한 공허감이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은 내가 나로서 살아있고 존재한다라는 현실 감각이 텅 빈 느낌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존재론적인 불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해가 자기가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 안에서는 중독적인 자해 성향이 쉽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게 근데 본인은 본인대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불안하고 힘들겠죠. 그렇겠죠. 이제 보통 사람들로서는 나를 느끼기 위해서 나를 해한다라는 이 감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환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이분들이 이제 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엄청나게 붐비는 뉴욕 같은 대도시 안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냉담하게 지나치는 상황이 있죠. 이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이분들의 기본 감정이라는 거. 살면서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생각만으로도 약간 숨이 막히죠. 이런 느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만들어서라도 존재를 표현한다라고 해요. 그럼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와서 근데 알고 보니까 조씨한테는 끝장나는 요가 강사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몰랐지. 아니, 그냥 첫사랑 만나서 무작정 따라간 거잖아요. 첫사랑 얘기를 만나서 하면서 간 것도 아니야? 아니야. 핸드폰 번호 교환하고 너 캘리포니아 올 일 있으면 한번 연락해 라고 했는데 어머나 나 캘리포니아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렇게 간 거고 이렇게 조씨가 자신을 구원해줄 왕자님이라고 생각하고 먼 길 떠나온 건데 애초에 관계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베카는 포기하지 않고 조씨 곁을 빙빙 맴돕니다. 이미 레베카의 세계관 안에서 조씨는 자신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구원자가 돼버렸거든요. 그 짧은 순간에. 그래서 어떻게든 조씨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조씨 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막 해변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통째로 빌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해본 적도 없는 탁구를 조씨랑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유 소시적 탁구 챔피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관심도 없는 자선 캠프에 엄청난 기부금을 내고 조씨를 따라가는 식으로 계속 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한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결국에는 화를 부르는 식으로 에피소드가 초반에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지나친 우상화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오래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랑 나의 관계는 너무너무 특별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진리라고 여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행동인데 사실 조씨가 극 중에서 뭐 몸 좋고 성격 좋은 인싸고 누구나 잘 어울릴 수 있는 호감형이기는 한데 회피 성향 때문에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미뤄둔다든지 아니면 뭐 즐거웠던 10대의 과거에 갇혀서 새로운 도전이나 경험은 전혀 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단점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적으로는 레베카가 훨씬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레베카는 항상 본인을 지워버리고 조씨를 지켜 세웁니다. 근데 실제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우상화, 뭐 이런 이상화 경향은 예를 들어서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몇 마디 나누지도 않은 채로 마치 그 의사분을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여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뭘까요? 우상화를 엄청 했어. 이상화를 엄청 했어. 그래서 문제요? 너무 많은데? 뭐 실망하게 되나 나중에? 그렇죠. 이게 꾸준히 이상화만 하면은 부담스럽기는 해도 큰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아주 사소한 계기로도 본인의 심기를 거스르면은 갑자기 한순간에 악운에서 적으로 돌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상황이 혼란스러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레베카 같은 경우에도 극 중에서 주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등을 돌린다고 느끼면은 그때 굉장히 비수에 꽂히는 말들을 하면서 공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성 성격장애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성향 중에 하나가 흑백 논리로 사람을 대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내가 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전보다 덜 챙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도 나를 지적하거나 하면은 기분이 나쁘긴 하죠. 누구나 그렇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잠깐 시간이 지나면은 긍정적인 면도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안느 회사 후임이야. 근데 안느가 정말 좋은 상사라면서 내가 막 안느를 엄청 존경하고 안느도 나를 막 인정을 해줘. 근데 상부상조하면서 잡음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뭐 실수 하나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느가 지적을 했다 치면은 보통은 혼날 때 기분이 나빠도 그 사람이 지적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경계성 인격장애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느꼈어도 갑자기 원수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나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아 진짜? 약간의 트집만 잡아도 갑자기 그 사람이 엄청 싫어진다든지? 저 약간 무슨 감정인지 전 공감이 가요. 내가 되게 그러니까 날 예뻐하고 뭐 그랬던 분이 나 혼냈다 한 번. 그럼 거기서 오는 그 배신감. 근데 이거는 뭐 이런 경계성 성격장애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흑백으로 극렬하다는 건데 보통은 시간을 좀 가지면은 내가 약간 싫은 소리 들었어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에이 그래도 이 사람이랑 나랑 싸워온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서사가 있는데 하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죠. 자기 잘못이 있을 때여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게 안 가라앉는 건가?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그런 감정을 느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극렬하게 정반의 행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아까 말한 예시 상황처럼 생각을 하면은 안느한테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 그럼 다음 날에 퇴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뭐 상사한테 꼬치람 들으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경계성 성격장애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행동이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들이 환자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결국에는 큰 손해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거라고 해요. 오은영 박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맞아요. 강영욱 님도 많이 얘기하는. 일단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환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환자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한다는 건데 일단은 환자한테 극단적인 행동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요. 너무 극단적이다. 지적을 하고 그런 행동이 본인한테 불필요한 문제들을 일으킨다라는 거를 전달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행동들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게 결국에는 환자 본인한테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직접적으로 네가 날 실망시켰다, 너가 잘못한 거다 식으로 몰아가지 말고 내가 느낀 위주로 아픔을 공유하는 편이 좋다고 하고 쉽게 말하면은 뭐 밑밥을 무진장 깔라는 거죠. 충분히 상황을 인지를 시키라는 거고 격앙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먹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건설적인 대화가 전혀 안 되고 환자의 공격이 끊이지가 않아서 견딜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전문가들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본인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근데 항상 관계를 다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끊어낼 수 없는 관계도 있고 끊어낼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럴 때 효과적인 거는 환자랑 본인 간에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주제에 대해서 단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안 한다? 항상 의견이 나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서로 하고 이 이야기가 나와서 갈등이 생기면은 나는 너랑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 말로 꺼내기 참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이 그나마 서로의 상처를 좀 줄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이라고 하고 실제로 환자들도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 다음 챕터로 넘어와서 레베카는 일단 조씨랑 잘 해보려던 오만 시도들 다 그르치긴 합니다. 결국 조씨의 오랜 친구인 그렉이라는 캐릭터랑 먼저 사귀게 되는데요. 이 조씨는 사실 레베카가 싫지 않기는 했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랑 레베카가 사귀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질투심이 솟구쳐요. 사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친구 그렉이랑 레베카가 사귀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거잖아. 내가 가지기는 그렇고 남주기 아까워하는 전형적인 이상한 사람. 왜 이상해요? 다 그렇지 뭐. 다 그래? 다 그렇다고? 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동시에 본인한테 계속 결혼 압박을 했던 여자친구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었거든요. 조씨가. 그 요가 강사? 네네. 네. 그래서 이 15년 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레베카한테 갑니다. 마침 레베카도 그렉이 자기 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꿈에 그리던 사람이 나한테 왔으니까 당연히 조씨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조씨랑 사귀게 돼요. 근데 조씨랑 사귀는 과정에서도 별별 일이 다 있는데 어찌저찌 해서 둘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진 레베카가 2년 후에 하기로 한 결혼식을 며칠 후로 당겨버렸을까요? 내일. 아니야. 극단적이다. 내일 할 순 없지. 2시간 뒤. 2주. 2주. 2주 후로 당겨버렸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죠. 그치. 이 와중에 조 씨는 결혼식 당일에 레베카의 스토커가 보낸 기밀 서류를 봤는데요. 그 안에는 레베카가 하버드 로스쿨에 다닐 때 유부남 교수랑 만났었고 그 교수가 이혼하겠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레베카가 교수 사무실에 불을 붙였던 이 사건들이 담겨있는 서류를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 씨가. 어쨌든 여자친구의 좀 안 좋은 과거를 알게 됐다. 많이 안 좋은 과거를 안 그래도 성급한 결혼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그 와중에 이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생뚱맞게도 성직자가 되겠다면서 신학교로 가버립니다. 조 씨가? 네, 도망갔습니다. 갑자기.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드라마네요. 네.
재밌겠다. 그래서 이 일로 레베카가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래가지고 잠깐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고 조시한테 복수하겠다고 엄청 감정이 과잉된 상태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데 어느 날 약을 한 통 한꺼번에 먹어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그래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이랑 심리상담사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게 되고 여기서 본인이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때 레베카가 진단명을 받고 당장 구글에 검색을 합니다. 근데 질병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나무위키 같은 곳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계성 성격장애는 치료하기 매우 까다로운 증상으로 치료가 힘들고 진전도 느리기 때문에 의사들도 피하는 질병이며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 10%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근데 레베카가 안 그래도 과잉된 감정인데 이거를 딱 읽고 나서 패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누구라도 이런 말을 보면 좀 그렇기는 하겠죠. 근데 심리상담사랑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결국 본인이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기는 하는데 이 레베카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진단을 받고 나면은 인터넷에 적혀있는 이런 다소 원색적인 설명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계성 성격장애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하기에 까다로운 거는 맞기는 한데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고 꾸준한 상담치료, 약물치료들을 병행을 하면은 느리더라도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질병이고 특히 이제 공격성이나 우울감 같은 거는 약을 먹으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 병이 또 20, 30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중년이 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자살 충동이랑 자해 충동 이런 것들은 줄어든다고는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랑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은 거랑 큰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극 중에서 드러나는 레베카의 과거가 경계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이 레베카가 겨우 7, 8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요. 근데 안 그래도 아버지가 가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그 과정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게 레베카가 좋아하는 보이그룹 콘서트 영상을 보려고 집에 친구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파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다른 방에서 엄마 아빠가 엄청 언쟁을 하면서 싸우고 아빠가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상황을 겪으면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레베카 엄마도 레베카를 방임하지는 않아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의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레베카가 앞가림도 하고 나이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크고 나서도 입만 열면 뭐 레베카의 행동이나 외모를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남아있을래야 남아있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는 한 거죠. 이렇게 경계성 성격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일단 생물학적인 기질 자체가 예민하고 불안정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다른 정신적 질병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나 레베카처럼 유년기에 겪은 정서적 방임이나 뭐 트라우마, 불안한 관계가 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유년기의 부모의 행동이 가장 주된 요소가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 중에 많은 케이스가 어린 시절에 보호자가 실제로 떠났거나 떠나지 않았는데도 정서적으로 완전히 방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언어 또는 신체적인 학대를 당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범례님이 말하는 부모가 될 준비라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게 이런 거랑 연관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사실 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제 성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유년 시절에 안 좋았던 경험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부모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뭐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준비한 부모라고 해도 정서적인 학대를 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확률, 그쵸. 네.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이런 배경 때문에 경계성 성격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느끼는 불안의 종류가 일종의 유기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불안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상처받는다라는 전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상대방한테 헌신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 두 가지 양상으로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에 원인은 똑같습니다. 원인은 어쨌든 네가 날 떠날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가지 반응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건 또 아니고 한 사람 안에서도 태도가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어떨 때는 네가 너무 싫어, 네가 너무 미워, 증오스러워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같은 대상한테
날 떠나지 마.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경계선자들이랑 연애 관계를 맺을 때 더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이상한 걸 못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본인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나한테 심하게 대하는 케이스가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죠. 들어본 걸 좀 종합해보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통제의 대상에 사람이 포함되는 것 같네요. 거의 주로 사람에 대한 집착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통제대로 따라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주는데 그 통제에서 벗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상처를 주려는 행동을 하면 바로 돌변해서 막 폭언을 쏟아붓는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약간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조울증이랑도 같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행동들이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나의 자기중심이 없고 내가 홀로 독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고. 참 슬픈 성격 장애이긴 하네요. 왜냐면 인생을 살아보면 물론 부모님이 그런 존재일 수는 있지만 평생 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부모님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시긴 하지만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의 인생이 있고 또 살다 보면 부모님과 언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는데 평생에 걸쳐 없는 사람인데 약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사람을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찾을 수 없으니까 계속 괴로운 거죠. 저 사람인가? 하고 싶어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따라가 봤는데 아닌 거죠. 지금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경계성 성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하고 힘이 세가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파트너를 본인한테 붙들어 두려는 욕망은 엄청난 불안, 상대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력감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환자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환자들의 모든 행동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만에 하나 환자한테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래도 상대방의 행동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쏟아내는 아픈 말들이 나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가 있는 경우에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환자가 상대방이 굉장히 마음 아파할 만한 허점이나 약점을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픈 소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파악도 잘하고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가장 상처가 될지를 잘 아는 거죠. 아우. 그래서 가시돋친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환자가 말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를 알고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항상 인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반에 말했듯이 한 환자 본인의 안위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주변인들도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을 주변에 둔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무조건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상담받기를 권유를 한다고 하고요. 그럼 끝으로 우리 친구 레베카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냐? 드라마의 마지막? 드라마는 드라마니까요. 레베카 주변에는 말도 안 되게 좋은 친구들이 레베카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고 옆을 지켜줘요. 근데 이렇게 주변인들이 튼튼하게 바운더리를 쳐주고 레베카 본인도 그룹 치료나 심리 상담,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한 덕분에 점점 안정을 찾기는 하는데요. 가장 말이 안 되는 거는 레베카가 극 중에서 총 3명의 남자 캐릭터들이랑 연인 관계를 맺다가 헤어지거든요. 근데 이 3명이 마지막에 다 레베카한테 다시 만나달라고 구애를 하고 심지어 셋이서 그 프로그램 배첼러 아시죠? 모르시나요 혹시? 뭐라고요? 미국 프로그램 중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배첼러라고 네. 굉장히 멋있는 남성 한 명이 나오고 여성들 여러 명이랑 데이트를 하고 그 중에서 자기랑 결혼할 사람을 뽑는 그런 예능이 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몰라요. 네. 아무튼 이 배첼러처럼 데이트를 우리랑 다 한 번씩 해보고 누구랑 만날지 골라달라고. 아, 레베카 보고 골라달라? 네, 그렇게까지 하기도 합니다. 진짜 드라마네. 네. 근데 결국에 레베카 어떻게 했을까요? 열린 결말로 끝났을 것 같아. 아무도 안 고르죠. 누구를 선택을 해도 불행한 결말이 머릿속에서 먼저 그려지거든요. 레베카의 불안이랑 불행은 트라우마를 껴안고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감에 있어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그거를 채워줌으로써 본인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체성을 찾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베카는 자신이 살아온 길을 곡으로 작곡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본인을 돌아보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각자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실제로 성격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마주해야 하는 방식도 큰 틀에서 보면은 마찬가지겠죠. 또 정신의학과 의사들도 가장 강조를 하는 게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마주하는 데서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또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환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환자의 거리를 둘 수 있다, 또는 뭐 너무 심해질 경우에는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혹시나 들으시면서 불편하고 마음 아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건 역시 결국에는 환자를 위한 길이라고 말을 하기는 해요. 환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리를 둠으로써 환자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이걸 계기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력을 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성격장애 증상이랑 원인을 위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얘기한 걸 들으면서 와, 성격장애가 진짜 무서운 거구나, 뭐 이런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기 커리어를 잘 쌓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각자 누구든지 다양한 결점이랑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단편적으로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질병이든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신체적인 질병들이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질병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지 이 병의 존재를 모르면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으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병을 깨닫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황장애 같은 것도 TV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존재를 깨닫고 내가 앓고 있던 게 그거구나 하고 병원을 많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소개를 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었습니다. 재밌네요. 전 그 부분이 참 인생에 살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견뎌내는 능력.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성격 장애라고 이제 병리적으로 혹은 뭐 그 정신과학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수준의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사람마다 그 본인에 대한 자존감 아니고 뭐 본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자각, 혹은 그 외로움을 지킬 수 있는, 혹은 본인으로부터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다 차이가 있을 텐데, 그쵸. 제가 보기엔 그 외로움을 버티는 능력도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평생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이렇게 막 복돋아주고 후원해주고 내가 뭘 해도 응원해주고, 사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적당한 외로움을 좀 즐길 수 있는 자세도 인생에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살다 보면 정말 친했던 사람과 가장 크게 싸우는 케이스도 생기고, 그쵸. 정말 얘는 누구지?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시간이 지나서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자기 기준을 잘 잡고 자기 기둥을 잘 세워서 외부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 힘을 기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나도 좀 근본적인 불안감, 뭔가 행동으로서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 현대인에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기사로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꼭 정신학적으로 안 좋다라는 기사를 되게 많이 봐요. 20대, 30대가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옛날엔 1인 가구의 외로움이나 고독한 문제가 보통은 노년층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노년이어서 외롭고 고독한 게 아니라 혼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외롭고 고독해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 항상 보는 가족만큼 그렇게 스스럼 없이 행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라면 뭐 병원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외로움이나 고독함에 좀 내성을 길러보시는 것도 장기적인 인생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범래님 말하는 거 들으면서 지금 생각한 건데,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은 결국 혼자 사는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챙겨야 하는 건 나고, 나를 책임져야 하는 것도 나고, 그쵸. 그 누군가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도 맞지만, 외로움이 느껴지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사람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또 사람을 찾는 용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나 스스로가 독립된 개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재밌게 들었습니다. 미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미드 한번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드라마도 진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주인공인 레베카 말고도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각기 다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시즌 내내 이어지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저도 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봤거든요. 넷플릭스 같이 보는 친구들이랑 각자 이렇게 봤는데 각자 다 다른 캐릭터에 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더 공감이 갔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도 재밌었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시면은 나중에라도 댓글로 나는 이 캐릭터한테 이입을 하게 됐다. 나는 레베카가 어떻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들 공감해주고 공유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